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9번째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 윤 대통령 측은 대국민 호소용 계엄이란 상반된 평가를 했는데요. 헌재는 또 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세 증인이 출석하는 10차 변론 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9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고 이제 목요일에 10차 변론 기일이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문이 이제 같은 날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 좀 미뤄달라 요청했는데 우선은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뭐 변론 기일 조정을 요청했는데요. 예. 아마 받아들여지는 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모레 있는 이 변론이 마지막 10번째고 사실상 예. 마지막 변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나오는 증인들이 뭐 한덕수 총리, 그다음에 그 조지혁 전 경찰청장, 그리고 예.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등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중요한 증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지금 형사재판도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날. 대통령께서 받고 있는 그 내란죄 수괴 혐의라든가 아니면 그날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헌재가 아마 이런 변론 기일을 조정해 달라는 것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헌재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관들의 좀 체면이 달린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레 채택되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두 번의 증인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둘 다 기각했었습니다. 그다음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 번 더 추가되긴 하지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두 번의 출석을 다 불출석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증인 채택을 했다는 건 아마 헌법재판소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본인들이 권위가 훼손됐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요구하는 변론 기일까지 조정하게 되면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이거 나름대로 어떤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부적 판단이 좀 상당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오늘 대통령께서 보면 9번째 변론에 참석을 했다가 결국은 참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복귀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건 저는 아마 이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한 걸로 보고 아마 대통령께서 볼 때는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아마 계속 출석하는 것이 허망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이후로 생각보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보다 중단 결심을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파장을 어느 정도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시작 시각은 1시간 늦췄거든요. 헌재 이런 결정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형사재판 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신문이 아침 10시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4시간 정도 원래 2시에 시작하기로 했었으니까 예. 그럼 4시간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양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3시로 1시간을 늦춰서 좀 더 시간 텀을 두고 강행하는 걸로 이렇게 잡혔고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 집요하게 요청한 증인들이에요. 사실은 지난 8차 변론으로 사실상 증인 신문은 끝난 거다 이렇게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자신들의 요청한 증인을 갖다가 몇 사람 받아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수차례 요구를 해서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날짜를 또 변경할 경우 지금 이제 심판 기일이 한 2주 또 이렇게 늦춰지는 그런 이제 일정이 생기게 됩니다. 기존에 다 두 번의 탄핵 심판이 60일, 90일 걸렸던 그런 전례를 봤을 때 3월 중순까지 이상은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의지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이걸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의 증인 요구는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끌지 않겠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결심이 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낮에 헌법재판소에 도착을 했다가 다시 변론 시작 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잖아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은 의견을 밝히는 날이라는 거를 확인을 해서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어서 대리인단에 위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조금 표면적인 이야기라고 보고요. 네. 표면적인 아마 이유로 보고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아침에 일단 구치소에 정상 출근했거든요. 출근할 때 보면 나름대로 지금 윤 대통령은 보면 이번 헌법재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예. 그걸 정말 성실하게 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보여줘왔던 어떤 정치적 편향성 또 조촉 심리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굉장히 좀 편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나름대로 아마 이견은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참고 아마 헌법재판에 임해왔는데 오늘 아마 변론기일이 조정되지 않는 것을 보고 상당히 저는 허망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더 이상 나 이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모레 열리는 10번째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거든요.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비상계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부분을 증언하도록 돼 있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지시해서 정치인 체포를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요. 조조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치인 체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계엄 당일날 국회 봉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증인인데 그날 오전에 만약에 형사재판 때문에 만약에 변론에 제대로 임할 수 없게 되면 그날 오후에 있을 이 마지막 변론에 굉장히 좀 어떤 준비에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 변호인단이 아마 중단 결심을 밝혀왔는데 저는 아마 내일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어떤 의사 표시가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아마 헌법재판 남은 어떤 변론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아마 최선을 다해왔지만 더 이상 헌법재판소에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로 아마 전면 보이콧하는 그런 중단 결심의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윤 대통령이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를 복귀한 이유가 헌재에 대한 보이콧이시다. 이런 해석에 동의를 하십니까? 진 10차 변론의 일정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 일종의 항의성 표시로서 돌아갔다. 그런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 2차간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사실은 이 피고인인 대통령들이 참석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소위 방어권 행사가 다른 전례에 비추어 봐서 충분히 이미 10차례나 변론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총 90일에 가까운 이런 그 날짜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어권의 부족을 얘기하면서 또 형평성을 얘기하면서 만약에 재판 보이콧이나 불출석 또는 심리 거부를 갖다가 선언을 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원래 참석하지 않아도 이제 재판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는 변호인단이 보이콧할 경우에요. 그러니까 변호인단이 보이콧하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 있어도 심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제 출석을 이제 거부할 경우에요. 예. 자,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소위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해서 국선 변호인 하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생겨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시간이 또 한 일주일 정도는 또 연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 대통령 측이 그동안의 헌법재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여지를 보이긴 했지만 이미 이제 10대가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에 보이콧을 선언한다? 이거는 너무 나간수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모레 10차 변론기일에 증인 3명이 예정돼 있는데 증인 신문 시간을 기존보다 늘려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10차 변론기일이 좀 중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 아마 이번에 이제 10번째 변론기일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변론인 만큼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충분한 방어권의 시간을 좀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날 나온 증인들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중요한 증인들이거든요. 예. 특히 지금 크게 다투어지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이 당일날 있었는데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렸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건 아니었다고 하지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날 개의 선언이 있거나 또는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위원회 부서는 없었지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라는 안건에 대해서 국무위원들 간에 치열한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을 만류하거나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형식적 절차는 조금 미비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조조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그날 국회 봉쇄를 한 경찰
그리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 여러 차례 진술을 해왔지만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와서는 어떤 진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지옥 전 경찰청장을 강제 구인해서라도 이번에는 그 진술을 듣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조지옥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질문과 아마 그동안 국민들이 알고 있거나 알려진 것과는 다른 진술을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충분한 아마 뭐 이 변론, 변호할 수 있는 그런 GD 시간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증인 신문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홍장원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들 주로 쟁점으로 오갈까요? 뭐 사실은 한덕수 총리나 홍장원 전 차장의 소위 이제 그동안에 국회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과 실제적인 진실이 좀 다른 부분들, 진술이 다른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체포 명단, 그 메모 있잖아요. 예. 이 메모가 다른 증거나 증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부정되는 메모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예. 즉 방첩사에서 나온 체포 명단과 홍장원 전 1차장의 이 명단이 완전히 다른 거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틀리다 그러면은 홍장원 전 차장의 뭐 당시의 위치라든지 메모의 원본 유무 이런 것들이 큰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시간대별 차이나 아니면은 원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지역적인 문제보다도 메모의 본질, 즉 명단이 다른 루트의 체포 명단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 점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크게 그렇게 판결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 절차상, 즉 국무회의가 절차상으로 제대로 행사가 됐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많은 국무위원들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이미 국회에서 증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는 없다. 하도 변호인 측에서 이분들의 증언을 꼭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충분히 30분씩 더 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봐라 이런 의미에서 준 거라고 보고요. 의미가 있다면은 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곽종근 특전사령관도 그렇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끌어내라, 체포해라 이런 지시를 들은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지호 전 청장 같은 경우에는 끌어내라, 체포해라는 말을 갖다가 직접 들었다라고 지금 경찰 조서에서 써놓은 게 있어요. 예. 즉 본인이 진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큰 파괴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는 이거를 부정하게 된다면은 증인으로 나와서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 파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조지호 전 청장이 이날 나올 건지 또 나온다면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조서에서 썼던 그런 그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을 얘기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지막으로 변수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 측이 안 그래도 오늘 9차 변론에서 이 내용 일부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은 이 진술조서를 증거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오늘 퇴장한 그 변호사가요 조대현 변호사라고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헌법재판관단 8분이 아무분 다 계신데 이 조대현 변호사도 헌법재판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분이 헌법을 잘 이해를 못한다거나 법률 해석을 잘 못한다거나 이렇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조대현 변호사 지금 이 제기한 건 뭐냐면 탄핵 심판이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본인 당사자가 검찰에 가서 받은 진술조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걸 증거로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신문조서 올라온 것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헌법재판소에 지금 2번째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올리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볼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신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거를 채택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재판관들의 회의를 거쳐서 평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재판관들의 평의가 저는 이 법률보다 앞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지난번 검사 탄핵에 있어서도 그런 판례를 인용을 했다는 건데 잘못된 판례가 법률을 앞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아마 그동안 아마 이 형사소법 개정된 거에 따르지 않고 저렇게 증거 채택한 부분은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아마 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졸속 심리라든가 아마 편파 재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국민적 논란을 계속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부분입니다. 예. 이 수사기관 진술조서 제시에 대한 항의 요청과 퇴장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이 이제 꽤 이제 판례가 쌓였습니다. 물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3번째지만 예. 다른 이제 장관이나 검사나 이런 탄핵 심판이 몇 차례 있었어요. 특히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분도 사실은 이제 지난 이태원 참사 이후에 탄핵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민 장관이 탄핵 심판 때도 피의자 신문 조서를 갖다가 증거로 채택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모 검사의 탄핵 심판 때도 이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형사재판이 아니잖아요. 1심, 2심, 3심의 형사재판은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이 증거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헌법재판입니다. 즉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한 다양한 판단 기준 중에 증인들의 증언도 있는 거고 검찰 조소도 있는 거고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있는 거예요. 좀 그런 차원에서 이미 몇 차례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의 이 소위 그 개정에도 불구하고 예.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판례로서 굳어져 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소위 말해서 이번 계엄 내란과 관련된 주요 용의자들의 피의자들의 이 신문 조서가 당연히 헌법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것이 헌법재판관의 일부의 증거는 아닙니다. 전체의 평의를 거쳐서 증거로 이미 지난 4차 변론 때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부정하고 퇴장한다? 결국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갖다가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밑자락 깔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단전 단수 시도 얘기도 지금 핵심 쟁점인데 관련해서는 여야 입장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일단은 그 어제 단전했다는 부분들이 좀 나왔는데 예. 그게 보면은 지하 1층에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그런 단전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럴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입된 우리 특임단들이 본회의장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본회의장으로. 그렇지 않고 지하 1층으로 왔다는 것은 계엄 해제 의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보면 저게 아마 계엄 해제가 의결되고 난 이후에 이루어진 단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아마 특임단들이 아마 보면 자꾸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을 계획성 있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전 국민들께서도 보셨을 거예요. 그 계엄 당일날 보면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이 절대로 절도 있게 아주 계획성 있게 민첩하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관에 국회에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도 몰라서 현관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건 결국 현장에 왔을 때 어떤 질서 유지라든가 이런 거 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이라든가 임무를 바꾼 건 아니라는 부분이 명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단전이 어떤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한다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라거나 계획된 것이라거나 하는 그런 주장은 좀 차이가 있고 마지막으로 볼 때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인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그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고 잘못 오독한 곽종건 전 특수정 사령관이 결국 본인이 어떻게 만들어낸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하고는 무관한 탄핵 심판의 이 과정이나 이 절차상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민주당 측 주장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단전 시도가 왜 있었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국회에 출입을 갖다가 소위 통제하기 위해서 맨 처음부터 단전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단전 시도가 있었던 상황은 소위 말해서 12시 반부터 1시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가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습니까? 정족수 안 찼으니까 끌어내라. 이 부분은 이제 곽종건 특전사령관이 이제 진술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족수가 안 됐으니까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낼 방법이 없으니 다양한 방법을 찾던 중에 나온 게 단전입니다. 결국은 이런 시도 자체가 애초에 국회에 어떤 외부인들이 출입하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문을 차단하기 위한 단전이 아니라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을
표결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한 그런 행위의 연장선상에서 단전 시도가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차단해라 말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즉 단전의 목적이 국회의 예. 어떤 그 계엄 해제의 표결을 막기 위한 그런 행위의 일부로서 내려진 지시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는 하나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다. 좀 그런 점에서 단전이 만약에 좀 더 일찍 이루어졌다라면 실제로 표결이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점을 헌법재판관들이 좀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예, 거의 마칠 시간이 돼가고 있는데 끝으로 명태균 특검법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양측 의견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수사한 지 벌써 4개월쯤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중앙지검으로 다시 넘겼어요. 그럼 결국은 검찰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 김 여사도 조사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뭐 당연히 조사 안 했고요. 이러한 제대로 조사도 없이 또 내용에 대한 그 소위 황금폰에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 드러났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특검법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그러니까 내란과 외환 아니고서는 소추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기소가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김 여사는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잖아요. 또 국정농단에 실체적인 진실이 있었는지도 밝힐 필요가 있는데 검찰의 의지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특검법 말고는 이걸 밝힐 방법이 없다. 좀 그런 점에서 뭐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이게 선거용이라고 하는 여당의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이전에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이 명태균 씨 통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런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도 좀 짧게 여쭙겠습니다. 일단 뭐 명태균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타겟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아마 민주당에서 볼 때는 곧 탄핵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조기 대선이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마 유력한 잠룡 주자인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명태균 씨를 통한 암호화 대잔치를 하면 결국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해명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기 대선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보면 지금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자유로운 건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아마 이 명태균 특검을 두고 나름대로 보수, 특히 우리 국민의힘을 좀 갈라치기, 분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도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